통계 금방 하고 쉴게요. 예, 통계는 이제 기본 이론하고 확률, 가설 검정, 추정, 그다음 관계 검정, 차이 검정, 분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통계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통계가 제가 132회 때는 1교시에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적었는데 하나 18점, 하나 19점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운빨로 받았는데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계 공부를 엄청 했는데 133회 때는 통계가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132회 때는 1교시에만 2개 나오고 2교시 때도 중심극한 정리부터 해서 뭐가 또 나와가지고 3개가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어려운 토픽입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통계는 가설 검정이나 가정에 따라서 검증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조사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이고요. 아까 데이터 마이닝하고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술적 통계하고 추론 통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술적 통계가 뭐냐 하면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을 다 검사하고 할 수 없으니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을 가지고 요약하는 것이 기술 통계고요.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하는 게 추론 통계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표본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고 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분포도나 중앙학 경황, 분포, 이제 빈도수 이런 관계를 이제 보게 되고요. 추론 통계는 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 추정을 하거나 그 모집단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가설 검정, 관계 검정, 차이 검정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출한 표본이 한 30개 정도 충분히 크다면 얘는 원래 모양과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정리예요. 저는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내용은 아는데 이 내용 말고 별로 쓸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 표본을 뽑아낼 때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확률 추출 방법과 비확률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 추출은 뭐 이렇게 계층별로 하거나 간격을 두고 뽑는 거고 비확률 추출은 그냥 판자 추출법 그냥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다음 자료형 요거는 반드시 외우죠.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범주형과 수치형이 있고요. 명서 등비, 명순 등비라고도 하고요. 요게 있는데 명목 데이터 순서 등간 비율. 중요한 거라서 한번 보고 가면은 명목은 범주나 그룹, 순서나 크기는 없습니다. 성별이고요. 남자, 여자에 대해서 그룹이 있지만 순서나 크기는 없죠. 순서가 있지만 서로 다른 순위 간의 거리를 의미하지는 않는 척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만족도 등급 경주 순위인데요. 그 100m 달리기를 하면 막 그 선수들이 0.1초, 0.01초, 뭐 0.2초 막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1등하고 꼴등의 차이가 몇 초인지를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순위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그냥 순서만 있다라는 얘기고 등간은 순서가 있고 서로 다른 간격 간의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온도, 체온 이런 거에서 실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이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1등하고 10등은 10계단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순서의 차이인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는 거고, 등가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비율은 그냥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기준이 있다. 그래서 온도, 절대 온도, 체중, 키도 이제 절대적인 0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서 등비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EDA 분석,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해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주제, 저항성, 장차의 해석, 재표현 현실성, 요건데, 저항성은 데이터가 일부 상상되어도 영향을 덜 받는다. 평균값보다 중앙값. 이게 뭔 얘기냐면 1, 2, 3, 4, 5가 있으면 중앙값은 3이에요. 평균은 15인가? 3인가 그래요. 근데 1, 2, 3, 4, 20이 되면 중앙값은 3이에요. 근데 평균은 엄청 높아져요. 하나가 데이터가 이상해지면은 평균이 영향을 받는데 중앙값은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해라, 이런 거고, 잔차의 해석은 데이터하고 중앙값을 빼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재표현은 이제 너무 클 수도 있으니 로그나 제곱근 통해서 재표현하는 거고, 현실성은 이제 시각화 기법을 이용한 거니까 시각화로 한다 이거고, CDA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결 분석은 이거는 진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ADS-P도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데 아직도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관측되는 자료를 시계열 특성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고요. 특성이 네 가지 있습니다.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인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추운, 계절, 순환, 불규칙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추세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이제 저희가 흔히 부르는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 순환은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반복되는 거를 순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계절은 일정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절 상품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어느 계절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계절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즈널이라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고요. 요 앞에 세 개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를 그냥 다 불규칙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AR, MA, ARMAM, 그 다음 아리마, 사리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개념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시계열까지 나오면 진짜 어렵다라고 해서 시계열을 많이 안 가져가시기도 해요. 근데 통계를 공부를 하셨거나 인공지능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가져가시는데 저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저는 그래도 이게 나오면은 써야 되기 때문에 요 특징, 그리고 이제 정상성, 그런 것들까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오면은 이제 방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봤었고요. 이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확률인데요. 확률은 결국은 다 조건부 확률이랑 베이지안 정리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만든 게 베이지안 정리입니다. 개념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두 확률 변수 이론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확률 이론. 쉽게 얘기를 하면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확률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얘가 사후 확률이에요. 사후 확률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우도가 있고, 사전 확률 여기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사전 확률을 가지고 사후 확률을
설명을 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 과정 다 외워주셔야 되고, 얘도 풀이 문제가 있는데 풀이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면 좀 괜찮아요. 요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1이라고 보고 여기도 1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요렇게가 이제 뭐 0.1이고 요렇게가 뭐 0.2고 해서 뭐 여기 거를 구하면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림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근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에 한해서 하면은 괜찮고요. 그거는 지금 오늘 원래는 제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 이것도 해드리고 트리도 푸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인데요. 이 부분은 통계에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설 검정은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고요. 모집단의 분포 모양 모수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추출한 표본을 이용해서 가설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무가설이랑 p-밸류, 유의수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귀무가설은 뭐냐? 가설 검정이 되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각을 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반의 평균은 52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52하면 50보다 작은지 큰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한 이제 50보다 작아라고 얘기를 했으면 50보다 큰지만 검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양측 검증인지 단측 검증인지가 정해져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조금 알게 되는데 지금 제가 얘를 살짝 잘못 든 것 같기는 한데, 양쪽에서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지, 얘가 무조건 크다 그랬으니 작은지만 검증을 하게 하면 되니까 요거는 단측 검증이 되는 거고, 작은지 큰지 다 검증을 해야 되면 양측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인 유의 수준이 되는 거고, p-밸류가 요 안에 석하게 된다면 기무가설은 기각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채택 영역, 기각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고,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채택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밑에 나올 건데, 여기는 인계치고 여기가 기무가설이 채택되는 영역이고 기각되는 영역인데, 여기가 베타, 알파라고 해서 알파는 일종 오류예요. 일종 오류는 뭐냐면 기무가설이 참인데 이를 기각하는 오류고, 베타는 기무가설이 거짓임에도 이를 채택하는 오류이고요. 여기 1-베타가 검증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얘기할 때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하는 절차로는 저는 가유, 통기, 검결이라고 외웠고요. 가설을 수립하고 유의수준, 검정 통계량, 기각력, 통계량, 결과 해석. 가설 검정이 나오면 이 절차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조건부 확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는 확률.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유의 수준인 알파인데
P-밸류가 여기에 속하면 비무가설이 기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더 큰 값인데 왜 P-밸류가 작을 때 얘가 기각이라고 하냐면 확률은 여기에 속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알파보다 작은 면적이 P-밸류가 되기 때문에 알파보다 작은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게 되면 기각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검정력은 1-베타고 이종 오류가 최소시에 가장 커지고 신뢰 수준을 낮추고 유의 수준을 높이고 인덱치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신뢰 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에 검정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유의 수준을 높이고 신뢰 수준을 낮춘다. 그 다음에는 추정. 요게 아까 말씀드린 132회 때 1교시에 나왔던 문제 점추정 이었던 것 같아요. 추정을 할 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점추정은 어느 하나의 값이야 라고 딱 찍어서 라고 하는 거고 구간 추정은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질이 뭐 이렇게 있다 하고 판별 기준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핵심은 어느 한 값으로 추정한다고 어느 구간으로 추정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뭐 채점하는 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적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18점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관계 검정입니다. 관계 검정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거고요. 이 밑에 나올 내용이 다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독립 변수가 범주형인데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면 카이 제곱권 점정을 하는 것이고 연속형이면 t-테스트나 아노바를 하는 것이고요. 독립 변수가 연속형인데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다. 아까 저희가 봤던 로지스틱 회귀가 되는 것이고 연속형이면 선형 회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 관계가 되는 거고 얘는 비선형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회귀 모델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가 회귀 모델이고요. 이제 연관성 분석. 연관성 분석은 아까 나왔던 자료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료 형태가 서열 등간 비율의 경우 상관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고 명목 척도일 경우에는 카이 제곱 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가 갖고 있는지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고요.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공분사는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 값이고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독립관계인지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강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정규화해서 상관계수를 통해서 두 변수의 성형적인 관계와 강도와 방향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보면 여기는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의 선형 관계, 음의 성형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종류에는 이제 서열 척도를 판단하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법이 있고 등간 비율을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 분석, 편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목 척도는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차표를 만들어서 범주형 데이터 간의 빈도와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도는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고를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미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고를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자유도가 0인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거는 이제 자유도가 1이 돼서 이제 여기냐 여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를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를 한번 조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통계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관계의 종류에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보세요. 요 옆에가 그거거든요. 비교 항목이거든요. 상관관계는 두 개가 분명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고 인과관계는 하나가 하나의 원인인 거예요. 하나는 결과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 이런 게 되는 거고 얘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같이 변하는 건데 두 변수가 같이 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입니다. 차이 검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려워요. 분산 분석을 하는데 세 개 집단이 이상이면은 이제 이 세 개 집단에서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이나 요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독립적인지 그다음 정규성, 등분산성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유형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거는 원웨이 아노바라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의 독립변수가 그룹을 형성하고 요것들이 평균값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검정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얘기들도 뭐 다 좋긴 한데 요 사례를 보면 아실 거예요. 세 개의 매장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위치만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는 음식의 맛을 평가를 하는데 온도와 조리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이제 독립 변수를 가지고 세 개는 세 개겠죠. 식물의 성장률을 할 때 비료, 물의 양, 일조량 이렇게 해서 요 종속 변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원웨이 아노바, 두 개는 투웨이, 세 개부터는 멀티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거는 이제 M 아노바라고 하고 이제 제곱합의 비교를 해서 긍정하는 형태인데 요거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검정법은 F 검정과 T 검정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모집단의 분산 비율을 검정하는 통계 검정이 F 검정이고 얘는 이제 표준 편차를 모르고 표준의 크기가 작은 경우 모평균을 이용해서 T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T 검정은 분산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T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 차이를 이제 검정하는 방법이고 F 검정은 모집단 분산 비율이 주어져 있을 때 분산 비율이라 하면 아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검정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 검정은 이제 두 개의 집단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의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리고 이제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 T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기법이고요. 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30보다 작은 경우 단일 표본 T 검정, 대응 표본, 독립 표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Z 검정은
T검정과 반대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 새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존 모집단과 평균과 분산이 같은지 추정하는 검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경우가 좀 달라요. 얘는 모를 때 이거를 가지고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고, 얘는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을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포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이건 많이 보셔서 아시죠?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는 것이고, 얘는 여기에 닿지 않습니다. 여기 곡선의 양쪽으로 무한히 이어지고 X축에 닿지 않은 거, 그런 모양이고, 요거를 정규화한 것이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DB 네트워크 CA 알고리즘 이렇게 남았습니다. CAOS. 네, 네. 조금